여러분, 저번 챕터에서 우리가 어르신을 위한 건강생활 지침을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것을 이어서 리마인드하면 음식을 먹을 만큼 준비하고 오래된 것을 먹지 않는다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 차트는 영유아를 위한 식생활인데요. 영유아는 이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들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생활 지침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영유아들은 생후 6개월까지는 반드시 모유를 먹여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아무래도 모유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도 많고 모유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유 대신 이제 분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유 속에 그 체내의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면역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은 성장 단계에 맞추어 먹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처음 초기에는 영유아들에게 과일이나 채소를 좀 안 먹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미음이라든가 그 자극이 없는 거, 알러지 반응이 별로 없는 것들, 그런 야채 위주로 먹이는데요. 거의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토마토라든가 자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신이나 수유부들이 어떻게 식생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유의사항도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신부들은 아무래도 그 모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수시로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우유 제품을 매일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고기나 생선이나 채소,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 것이 좋고요. 누구나 이건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그 엄마가 섭취하는 어떤 식품에 따라서 아이들의 피부 질환이라든가 아토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야기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적절한 체중 증가를 위해 알맞게 섭취해야 된다.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붓기도 하고 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아이가 이제 자란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먹게 되면 순환 장애가 오고 다리도 뭉치고 정맥류 같은 그런 질환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유부는 모유 수유를 위해 알맞게 섭취해야 된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수유부는요, 아이가 먹는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보통 여성 성인이 1000칼로리를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먹는 것이 1000칼로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런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기, 성장 시기에는 이제 뭐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해요.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먹고, 여기서 이제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자라고 권고를 한 거는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 외부 음식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뭔가 맛을 알 때예요. 그래서 그 맛이라는 것이 이제 기름지고 뭔가 튀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맛을 느끼거든요.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미각 중에서 이렇게 고소하다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짠 음식들이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패스트푸드 음식이 짜고 달고 또 튀기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적게 먹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섭취한다. 그리고 음료로는 물을 섭취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물보다는 이렇게 콜라나 사이다, 탄산음료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은요, 이런 탄산음료를 불러요. 왜냐면 짜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뭔가 탄산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을 꼭 섭취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아직 뇌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그 성장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을 먹어서 이제 뇌라든가 어떤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자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위생적인 음식을 먹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을 즐기는 것이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뷰티 영양학의 개요라든가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섭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짚어봤는데요. 정리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영양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해요. 그래서 영양은 누트리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생물체가 식품의 성분을 이용해서 성장과 생명 유지 및 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영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대사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나 체내 세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과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인체는 성장하게 되고 또 이미 성장을 멈춘 사람은 생명 유지를 하게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영양 누트리션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은요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체내에서 합성되는 영양소는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그 음식원으로, 급여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물체나 이런 것들을 그 성장하고 유지하는 것,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그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랑 지질은 지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우리는 보통 열량을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가 그 근육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숨을 쉬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자더라도 몸은 계속 소화를 시키고 대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차나 자동차가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몸에도 어떤 그 에너지, 그런 열량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 기관차가 불을 태워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그 석탄이라고 하는 원료 같은 거를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영양에 의해서 그럼 영양소는 뭐냐? 누트리언트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야말로 식품에서 이용되어 영양작용을 하는 물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를 영양소라고 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이렇게 예전에는 물이 여기서 좀 배제됐어요. 이렇게 5가지 영양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분까지 이제 6가지 식품군을 가장 중요한 식품군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을 돕겠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신체를 유지하고 생명 과정을 조절해요. 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 열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살이 찌고 이렇게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이제 노화를 지연시키고 이런 구실을 하는 것이 이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영양학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미용 뷰티 영양학이라고 해서 피부를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런 그 영양학은 뉴트리셔널 사이언스라고 해서 식품 내에 함유된 영양소가 체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영양소를 공급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이라는 것은 결국 영양소가 체내에 들어와서 어떤 흡수 과정과 어떤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흡수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조직 속에 머물러서 피부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영양학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한번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의 구성 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원소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소는 크게 뭐 여러 가지 100가지가 넘잖아요. 그 중에 인체에 그 해당되는 원소는 이렇게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칼슘이 있고, 이런 것들, 칼슘이라든가 인, 칼륨, 황, 나트륨 이런 것들은 다 무기질에 해당돼요. 이 마그네슘이나 철, 망간, 구리, 요오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산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속에 산소가 없으면 열량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외부에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것처럼 산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 몸 안에서 어떤 대사작용이라든가 산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몸의 구성 원소들은 영양소별로 나누어 보면 얘네들이 결국은 어떤 성분들이나 하고 그 짝에서 보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수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인체의 구성 원소들이 그 5가지 주요 그 영양소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섭취하고 지방을 섭취한다고 해서 지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렇게 5가지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인체 구성 성분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그런 인체로 가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여기까지는 모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산소는 65%고 탄소도 20% 가까이 되고, 그래서 결국 96%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결국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 열량 단백질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체의 구성 성분을 아까 전에 화학적인 기호로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약간 그 형태적으로 구성 성분을 봤어요. 그랬을 때 물이 65%인 거죠. 물이 65%고 단백질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체에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화학적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우리가 결국은 몸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 물이 65%가 빠져나온다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단백질 같은 거, 장기 이런 것들을 추출했을 때 단백질이 20% 정도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방, 복부 지방 이런 것들을, 허벅다리에 있는 지방, 셀룰라이트 이런 것들이 한 14%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면 비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은 1%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냐면 인체의 구성 성분 중에 물을 제외하고 단백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방 함유도 상당히 중요하죠. 14%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인체의 단기에서 가장 지방의 함량이 높은 조직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흔하게 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이제 내장 지방에 해당하고요. 뇌라고 합니다. 뇌를 해부해 보면 되게 말랑말랑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52%가 지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 23%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라든가 각기 장기들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형태로 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방을 전혀 안 먹는 것이 그 피부에 건강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는 먹지만 지방을 굉장히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은 인체의 조직들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 약간씩은 섭취하는 것이 인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방을 섭취했을 때 지방으로 변환하진 않아요. 체내에. 지방은요,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과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해서 지방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산은 간에 들어가요. 간에 들어가서 간에서 다시 합성을 돼서 지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방들이 필요한 어떤 장기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은 여러분 여기 보셨던 것처럼 체내에서 1%밖에 차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열량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한 이 정도밖에 쓰지 않은 나머지는 거의 다 지방으로 축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살이 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전을 통해서 아, 내가 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내에서 산화되어 에너지를 발생하는 영양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량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 3대 영양소라고 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첨유소라든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이 3대 영양소는 꼭 섭취하는 것이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의 작용 중에 두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체내에서 산화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영양소는 재차 이렇게 다 강조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3대 영양소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는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결국 이들 3대 영양소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는 이런 호흡작용이라든가 순환작용, 체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초 대사 과정을 유지하려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가만히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요. 일단은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근육에서 뭔가 끌어다가 다른 조직에 어떤 영양분을 주고, 이런 것들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운동은 약간 저금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예전에 운동선수였던 사람들은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어도 그닥 살이 찌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에너지는 열 생산 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내가 36.5도잖아요. 이렇게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왜일까요? 그거는 일정 열량이 필요하고 일정 석탄을 태우듯이 계속 무언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영양소다.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기에 성장을 지속하고 배설하기 위하여 열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양소의 작용 중에 생리작용인데요. 이 생리작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몸이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생리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리작용을 돕는 어떤 수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은 65%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한 70%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비만한 사람들은요, 수분이 55%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비만한 사람보다는 약간 날씬한 사람이 피부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인체의 수분도가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인 동시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영양 성분이다.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대부분 수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맥락은 뭐냐면 그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은 그 세포하고 세포들의 어떤 결합체를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직 안에 이렇게 이러한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세포 사이에는 그 세포액이라든가 그 액체가 있어요. 체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장기라든가 모든 세포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 속에 같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말라버리니까. 근데 이 사이사이에 이제 체액이나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들이, 이 수분 안에 영양소들이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배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 성분이 이제 이런 물 없이는 절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물이 없다라면 이 영양소들이 체내에 떠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안에도 물이 있고 모든 체액 안에도 물이 있는 것은 이런 영양 성분이라든가 대사 물질이라든가 심지어는 대사하고 남은 노폐물들도 이런 어떤 물을 통해서 체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생리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분을, 물을 5대 영양소에서 수분까지 넣은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수분을 영양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수분을 못 먹게 되면 죽을 확률이 어떤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는 6대 영양소라고 해서 수분까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무기질이 어떤 생리작용이 조절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런 세포 사이를 떠다니는 이런 그 수분 함량들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그런 평형을 유지하는데 단백질과 무기질이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내 생성물과 단백질의 작용으로 인해 산과 알칼리가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체액 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 안에는 그 어떤 알칼리 농도가 있어요. 우리가 피부에서 pH 농도를 배웠잖아요. 그건 이제 피부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수소 이온 농도를 pH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체내에 있는 체액에도 pH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신체는요, pH가 7.4에서 7.5 정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약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음식을 섭취할 때 알칼리 성분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칼리 성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산성식품들은 이제 뭐 붉은 고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스턴트 이런 것들이 산성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는 약 산성을 띠는 게 좋죠. 피부 바깥에는. 하지만 우리 체내에는 약 알칼리를 띠는 것이 그 산화가 덜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마지막으로 이제 생리작용을 하는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영양소의 흡수와 체내 대사를 조절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생리작용에서 물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비타민 C, 비타민 D 이어서 비타민 B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영양소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필수적인 조효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해도 그냥
체내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 속에서 막 저작근을 통해서 잘게 부셔서 이런 것들이 대사 활동을 통해서 체내에 각기 장기들에게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흡수하고 배설하는 것만 하는 건데 이 비타민 B군을 먹게 되면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B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는 이제 칼슘의 흡수를 돕기도 하고,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를 잘 안 먹으면 이제 뼈라든가 이런 거에 이상이 오잖아요. 근데 비타민 D는요, 우리가 뭐 바깥에서 햇볕을 한두 시간만 ଶ୍ୱ도 체내에서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 되게 대두되고 있는 비타민은요, 비타민 B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세포 내에서 영양소의 대사에 작용하는 효소들은 단백질 효소와 조 효소가 결합되어야만 작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그 세포 내에서 이제 그 영양의 이제 그야말로 그 우리가 소화된다고 하잖아요. 소화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효소라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거의 다 이렇게 단백질이라든가 조효소가 결합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백질 섭취라든가 탄수화물 섭취가 그래서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효소 중에는 철과 마그네슘, 구리, 망간, 아연 등과 같은 무기질이 있어야만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섭취하는 영양소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지만 이거를 소화시키는 그런 효소들도 단백질과 뭐 무기질 아니면은 뭐 비타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양소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는 소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니면 야채만 먹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간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내에 암모니아와 같은 유독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포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생명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백질도 많은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탄수화물은 그닥 많은 그 인체 물질 구성 요소 중에 단백질은 탄수화물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탄수화물은 열량을 내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기서 수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 중에 5대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까지 포함해서 6대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분 섭취가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지 못하면은 혈액 내에 그 혈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암모니아화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그 우리가 술을 먹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처럼 혈 중에 그러니까 피 중에 이런 유독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혈 중에 피 안에 물이라든가 수분이 충분하다라면 이런 유독 물질들이 이제 알코올과 같은 그런 것들이 희석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그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양소를 뭐 많이 먹지 못해서 굶을 수는 있지만 물을 못 먹게 되면 생명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거는 일정 부분의 이제 체액에 그 농도가 있어야 돼요. 너무 끈적해도 안 되고 너무 점액스려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관여하는 것이 이제 수분인 거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은 철과 단백질과 비타민 B6, 비타민 12, 엽산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혈구 생성을 하고
물질의 대사를 돕는 영양소가 요즘에는 비타민 6와 비타민 12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섭취를 하고 나면 그거를 대사하고 소화 흡수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비타민 B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지금 여기 이 설명을 보면 단백질과 뭐 비타민과 무기질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아주 이상적인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영양 섭취,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을 위한 기초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도대체 먹어야 되냐, 어느 양만큼 먹어야 되냐 하고 그 식품을 다루는 그런 데서 이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영양 섭취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군과 식사 구성안, 어떻게 구성을 짤 것인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생활 지침,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 어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침이 있어요. 이따가 표를 보고 설명을 할 텐데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식사 구성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첫 장에서 본 것처럼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 기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식단을 짤 때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의 양에 소화 흡수율과 개인차 등을 감안하여 섭취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173에 65kg 정도 나가는 평균으로 봤고, 여자는 160에 56.3kg 정도 나가는 걸 평균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먹어야 되냐 했을 때 평균 필요량이, 하루 필요량이 2600칼로리래요. 그 여자는 2100칼로리고요. 이 기준으로 이제 식품 구성안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이섬유를 요 정도 이렇게 넣는 거고, 수분을 밀리리터, 여기 보면은 수분이 2600ml로 되어 있어요. 꽤 많이 먹죠. 2리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 요즘에는 2리터 이상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비타민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비타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비타민이 들어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제 식사 구성안을 만드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어떤 식품군과 식사 구성안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식품군은 그야말로 어떤 식품을 골라서 요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식품군은 영양소 섭취 기준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하기 적절한 영양소의 양을 정한 것으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식품을 정할 때 아무거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정해서 적정한 영양소의 양을 정한 것이 이제 식품군이고요. 그리고 또한 식품군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매일의 식사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로 영양소의 구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품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5가지 영양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식품군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곡류가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에 해당되는 것은 고기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은 뭐 여러 가지 유지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고,
무기질에는 뭐 양질의 어떤 섬유소 제품이라든가 이런 비타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6가지로 나눴어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이 함유된 음식을 이제 분류별로 나눈 거예요. 그거를 식품군이라고 해요. 그거를 식품군의 명명을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곡류, 고기, 채소류 이런 것이 이제 식품군을 나누는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탄수화물로 대표되는 곡류는 당질 급여식품으로 할 식사에서 차지하는 양이 많다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곡류는 그야말로 이제 그 혈액 내에 당을 올리는 제품이에요. 그거는 결국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이고요.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 보면 밥의 양이 제일 비율이 많죠. 어찌 보면. 그래서 차지하는 양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고기류. 고기류는 이제 단백질 식품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생선, 달걀, 콩류 이런 것들이고요. 단백질이 급여 식품군은 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며 여기서는 견과류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들어있는 채소류인데요. 채소류는 비타민, 무기질과 같이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각종 채소와 버섯류, 해조류가 포함된다. 그리고 과일류인데요. 무기질 및 비타민과 섬유소를 공급하며 각종 과일류가 포함된다.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칼슘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지 당류, 각종 유지류와 깨. 유지류는 뭔가요? 그 기름 말하는 거죠.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콩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류는 그야말로 단맛을 내는 걸 당이라고 하거든요. 설탕, 꿀, 물엿,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이제 6가지 식품군이에요. 그래서 곡류, 고기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기름 이렇게 우리들의 그 음식을 6가지를 분류해서 거기에다가 맞게 구성안을 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식품군을 통해서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재료를 쓸 건지, 그건 이제 다음번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식품군은 아까 좀 전에 배웠죠. 곡류와 고기류 이런 식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식사 구성안을 어떻게 짤 것이냐 했을 때 곡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쌀, 전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분은 대부분 곡류에서 유래되므로 곡류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곡류로 개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고기, 생선, 계란, 콩류는 견과류가 포함되나 식품명에는 제외된다. 견과류는 식품명에는 제외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런 것들이 고기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 그 다음에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먹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곡류가 들어있느냐, 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고기가 있느냐, 채소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과일을 먹었느냐, 그리고 우유를 한 컵 이상 먹었느냐, 그리고 요리를 만들 때 우리가 유지나 당류를 조금 사용하였느냐 이런 맥락을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식품군과 그런 식품 구성안 이런 거를 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품군을 통해서 어떻게 식사를 균형 있게 이렇게 짜는지 그게 그야말로 식사 구성안이에요. 우리가 표를 보면 밥 몇 그램, 고기 몇 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면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지 유치원 급식에서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그램수를 매겨서 그거에 맞게 이제 영양사들이 이제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구성안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식품군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각 식품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1인 1회 분량을 설정하여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과 횟수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곡류 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있잖아요. 뭐 현미도 있고 쌀도 있지만 주로 우리는 쌀을 더 많이 먹죠. 밀가루보다는. 밀가루나 빵은 이제
서양 사람들 이런 거 기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거.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죠. 고기도 뭐 쇠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양고기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거에 어떤 문화나 어떤 환경에 맞게 이렇게 구성안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구성안을 위한 대표 식품의 1회 분량 설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영양 상태를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식사 구성안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식품군 내에서는 1인 1회 분량당 평균 에너지 함량은 곡류는 300칼로리, 고기와 생선, 단백질 같은 경우는 400칼로리, 채소류는 15칼로리, 과일류는 50칼로리, 유제품은 125칼로리, 이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식품을 짤 때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식으로 그 양을 배분해서 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마지막은 어떻게 권장 식사 패턴을, 이렇게 밥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식사 구성안을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식사 패턴이라고 다 갖고 있잖아요. 하루에 뭐 몇 번 먹는지, 뭐 시간을 얼마나 거쳐서 먹는지, 이런 것들 패턴을 정하는 건데요.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만족하는 1일 식사 구성, 즉 식품군별 1일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권장 식사 패턴이다. 이거 뭐냐면 1일 동안 어떻게 먹느냐, 횟수가 몇 번이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권장 식사 패턴은 영양 섭취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로서 성별, 연령 기준, 에너지와 생애 주기별 권장 식사 패턴은 표에 제시한다. 이거 뭐냐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패턴 중에 이제 성별, 여자가 칼로리가 조금 낮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 또 차등을 주고요. 연령별인데요, 이 연령에서는 우유의 어떤 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컵, 그리고 뭐 고등학생은 1컵, 뭐 성인은 더 작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권장 식사 패턴은 A타입과 B타입이 있다. 이거 뭐냐면, 가령 그런 거예요. 연령별로 A타입은 이제 뭐 우유라든가 유제품 더 많이 섭취하고, 그걸 조금 뺀 것이 B타입.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우유와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하는 기준으로 하였으며, 성인은 1회 섭취하는 기준으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A타입과 B타입을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식사 구성안은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였느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더 쉽겠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군인 고기류가 들어갔죠. 세 번째는 채소류, 네 번째는 과일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방,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거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곡류는 우리가 흔하게 제일 많이 먹는 게 쌀밥이죠. 그래서 쌀밥으로는 210g을 먹어라. 국수 말린 것은 90g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1회 분량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쇠고기는 60g 정도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다. 이렇게. 뭐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60g. 이렇게. 당근은 70g. 사과는 100g. 우유는 200ml.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은 여기서 골라서 먹는 거죠. 난 아침에 뭐 밥 먹기 싫으니까 식빵 하나에다가 제가 이제 식품군을 짠다라면 이제 1회 분량이잖아요. 이거는 한 번 먹는 거잖아요. 식빵으로 1번을 하겠다. 2번은 고기는 그냥 가볍게 달걀을 먹겠다.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채소류는 콩나물 무침을 먹겠다. 내가 이제 기호대로 먹는 거죠. 3번 과일은 사과 100g 정도 먹겠다. 그리고 우유 1컵 정도 먹겠다. 그리고 뭐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커피에 설탕 10g 정도 넣어서 먹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식품군 5가지, 6가지가 다 해당되는 음식을 1회 분량으로 먹은 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식빵, 달걀, 콩나물, 사과, 우유. 굉장히 또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기준표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지침서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약간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해드리게 텐데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을 항상 첫째로 꼽는 이유는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체 조직 구성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단백질이었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가장 적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체 조직 중에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왜 많이 섭취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이렇게 대체된다고 하는데 그럼 살이 찌는데 탄수화물을 과연 먹어야 될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하나의 화두가 될 수도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일단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화력 같은 거죠. 열량을 내는 거라서요. 이거는 꼭 필요하고 꼭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살아보면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대부분 탄수화물에서 얻고 있대요. 우리가 근육을 쓰거나 뭘 쓰거나 힘이 나는 열량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온도는 36.5도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살아있지 않은 것들은 다 차가운데 이렇게 인체는 가만히 있어도 열을 내요. 불 없이. 그거는 이 소화나 연소를 통해서 열량을 내는 건데 그거를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곡류와 감자류의 주성분이며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열량원이다. 그래서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전부터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뭐 아니면 곡류라든가 예전에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때는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자 열매, 고구마 아니면 잎사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분, 탄수화물 섭취해서 열량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탄수화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자연계에서 얻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거는 식물은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합성하고 뿌리, 열매, 줄기, 잎 등의 전분과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다음 단락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우리가 취해서 먹으면 그게 이제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쌀이고 보리, 현미 이런 것들이죠. 감자. 그래서 인체에서는 혈액 중에 포도당 형태로 근육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다. 우리가 그 당뇨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뇨 결국 이제 당에 관련된 건데요. 이 탄수화물은 체내에서는 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탄수화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 전분, 포도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당뇨가 뭐냐면 탄수화물을 이따가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당뇨병은요. 이거는 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인 거예요. 단맛을 내는 당, 탄수화물 당이고요. 이거는 오줌을 얘기하는 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구성 단위에 따라서 단당류와 이당류, 다당류라고 나뉘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로 체내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의 형태로 떠요. 그래서 이거를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단당류는 그야말로 하나의 당질을 갖고 있는 걸 단당류라고 하고요. 이당류는 2개.
그리고 다당류는 2개 이상의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되게 많은 개수, 몇백 개의 개수를 갖고 있는 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요. 탄수화물은 일단은 원소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버터가 났네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3가지의 원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며 대부분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탄수화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탄수화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탄수화물은 식물의 엽록소에서 전분을 구성하는 포도당을 강합성 작용에 의해서 합성하기 때문에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식물이라고 할게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일단 뿌리로부터 이제 수분을 영양을 받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햇빛이라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을 재료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포도당의 형태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엽록소 이런 파란 부분 이런 데 이제 전분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열매 형태로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가 쌀의 형태 아니면 감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이제 수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열량은 햇빛을 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라든가 잎사귀 이런데 이제 전분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이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엽록소 작용을 했던 어떤 식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농사라든가 아니면 자연계에서 채취해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특성을 보면, 사람은 식물이 합성해 놓은 포도당, 그죠? 식물이 아까 전에 열심히 이제 물과 햇볕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걸 통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 놓은 전분 등의 탄수화물을 주된 열량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쌀이라든가 뭐 보리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거죠. 대부분 식물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많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인체 내의 함량은 소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체가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여기 조직 중에 이제 물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고 단백질이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탄수화물은 혈액 중에 0.1%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포도당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는 포도당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혈중이나 오줌에 많이 형태로 남아있는 게 이제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체내에 그 포도당의 형태가 많이 있는 거는 그닥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다량 섭취하여도 거의 모든 열량원으로 사용되며, 쓰고 남은 열량원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주로 피하 조직에 축적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지방으로 쓰여지지 않고 거의 다 열량원으로 쓰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단락 마치고요. 다음 단락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